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제가 앉아있는 곳이 궁금하시죠? 저도 굉장히 낯선 기분을 느끼고 있는 곳인데 이곳은 어디냐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송촌동에 있는 동춘당이라는 곳입니다.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송준길이라는 인물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송준길하면 약간 낯설 수도 있는데 송준길, 송시열 등 이제 조선 중후기 때 활약했었던 굉장히 좀 중요한 인물이죠. 그리고 뭐 굳이 관직을 이야기한다면 효종 때 병조판서의 자리에 올랐었던 인물이다라고도 얘기하게 되는데 그가 또 별당으로 사용했었던 건물, 그리고 또 그 혼자가 아니라 이 송씨 집안, 은진 송씨 집안 전체가 이 일대를 활용하면서 그 가게를 번성시켜갔던 그 중심지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오늘 좀 흥미롭고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토크 콘서트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 사실은 이제 저는 올해 처음 왔는데 행사 자체는 굉장히 좀 오랫동안 벌써 24회, 24년 네, 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해마다 원래는 조금 더 이렇게 큰 행사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조촐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뭐 그 동춘당 서사극 공연,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함께 주도하고 있는 온 콘서트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올해 좀 힘들지만 잘해서 내년에 또 더 좋은 시간들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혼자 계속 떠들고 있으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간단한 안내는 좀 했고, 원래 이렇게 막 벌써 이렇게 목소리 내시면 안 돼요. 저 혼자 하는 타이밍인데. 자, 이렇게 소개 좀 하고 이야기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제 소개할까요? 네네,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 삶이 달라지는 행복대덕 박정현 구청장입니다. 네, 네. 심 선생님 굉장히 뵙고 싶었고 유튜브나 이제 뭐 방송을 통해서 가끔 뵙는데요. 예, 카메라보다 훨씬 실물이 좋으시네요. 좋으시죠? 좀 뻔한 칭찬, 가식적인. 제가 오늘 심 선생님 책 사인 받으려고 책도 가져왔어요. 여기 책 소개도 이렇게 하고, 예, 예. 네, 말씀하셨지만 올해가 24번째 맞이하는 동춘당 문화제인데요. 원래 저희 계획은 예전처럼 숙모제례 행사도 하고, 그리고 여기 역사 문화를 설명하는 탐방 프로그램도 하고, 또 3월 16일 저녁에 여기서 마당극도 좀 하고, 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미워요. 네, 코로나가 좀 안 도와줘서 그래서 오늘 온토크 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그냥 중계하는 걸로 예. 오늘도 이게 오늘 이제 하면 온라인으로 예 보낼 텐데요. 아쉬움이 많은데 내년에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다시 한번 오시겠어요, 심 선생님? 네, 뭐 불러주시면. 네, 저희가 여기 한 100명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100명쯤 모시고 미어 터질 것 같은데요, 솔직히. 네, 저 밖에까지 문 다 열어가지고 담장을 이렇게 보면서 예,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문화재 축제잖아요. 뻑적지근한 축제를 내년에 한번 좀 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올해는 아쉬운 대로 이렇게 보냈는데 사실은 우리 여기 주변에 아파트촌이 많고 우리 대덕구에서 가장 많은 세대가 송촌동에 사시거든요. 예, 거의 3만 세대 정도가 사시는데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근데 여기 늘 왔다 갔다 하시는데 여기가 역사적으로 어떤 곳인지를 다 아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심 선생님께서 아마 이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 공간이었고 송준길 선생님이 어떤 뜻을 펼쳤는지 또 송씨 가문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우리 지역을 정확하게 아는 게 사실은 지구인, 세계인으로서 기본 자세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 많은 방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알려주셔야 돼요. 덕구TV에 이거 올라가면 나 이거 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 그러고 널리 좀 알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홍보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사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구청장님이나 시의원님 이렇게 모시면 떠듬떠듬 거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말씀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뭐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 오늘 학생들 또 소개를 해야죠. 각자 먼저 이쪽 안녕하세요. 박민주님부터. 네, 저는 이제 한남대학교 사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박민주라고 합니다. 사학과 4학년, 고민만을 학년.
나도 한 20년 전에 그랬었는데. 자, 어때요? 오늘 어떻게 오게 된 계기, 기대 뭐 이런 거 간단하게? 뭐 저는 이제 대덕문화원에서 이제 근로를 하고 있고 거기 있는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를 해보면 어떠냐라고 추천해서 예,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저도 네. 근데 굉장히 용기 있죠.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럼 전공을 살려서 뭐 이렇게 좀 앞으로 나가고 4학년이니까 그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저 일단 네, 역사가 좋고 네, 역사를 그나마 잘하고 주로 뭐 한국사 아니면 뭐 한국사나 동양사에 좀 강한 편이어서 서양사보다는 네, 그래서 네, 이쪽으로 가고 자, 앞으로 경쟁자 될 수 있겠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동훈 씨도 인사 좀.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대학교 모던정보학과 재학 중인 4학년 권도훈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 오는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리를 제안해 주신 이제 대덕문화원 선생님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대덕문화원에서 진행했었던 이제 마을 기록 아카이브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인연이 닿아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한번 제의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여기 와 신청 응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헌정보학과 하면 좀 그런 유로 또 진학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도 지금 약간 기록에 대해서 되게 가치를 조금 깊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아마 기록관리사나 이런 쪽으로 기록에 관리돼서 조금 더 깊게 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싶습니다, 지금. 기록관리사, 아까 뭐 학예사 쪽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약간 이게 무슨 취업 현장 같은 느낌이 좀 나고. 아니 근데 기록관리사 사실은 좀 생소한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록이. 특히 최근에 기록관리사 요즘에 근데 경쟁률이 좀 많이 높아졌죠. 맞아요. 사실 기록이 좀 많이 가치가 있고 중요성이 좀 더 커지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좀 경쟁이 좀 더 심해지지 않나. 그렇죠. 한 10년 전만 해도 사실 잘 몰라서 이거 해라. 특히 이렇게 사학과나 이쪽은 새로운 직종이 떴다 이렇게 하던 때가 있었었는데 최근에 와서 좀 이게 많이 핫해져서 경쟁이 좀 치열해졌다고 했는데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오늘 이제 중심 주인공은 송중길 선생이지만 실제로 이 송씨 일가가 한글 기록을 굉장히 많이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글 기록 같은 것들이 이제 이 당시 국어학적 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던 건 그 한글 기록 속에 보이는 그 조선 중후기 때 여성들의 모습들, 생각보다 굉장히 술 마시는 거 좋아하셨고, 그리고 그때 뭐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귤이 잘 생산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워낙 또 명문가니까 일본산 귤을 구해오는 뭐 이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번에 강의를 맡게 되면서 조금 더 관련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좀 국문학자들 그리고 또 언어학자들 이런 분들한테 이 송중길 가문의 유산, 특히 여성들의 유산이 굉장히 좀 크게 의미 있게 연구가 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뿌듯해지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또 기록학 얘기 나오니까 되게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어색하게 있지 말고요. 편안하게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아무튼 이렇게 저희 넷이 모였고요. 좋은 사랑방에서 좋은 대화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그냥 쭉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뭐 다과도 드시면서 편하게 하시면 되고. 네. 근데 잠깐 엉뚱한 질문인데 구천님 노래 잘하시나요?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나요? 네, 제가 심지어 이름이 박정현이잖아요. 심지어가 아니라 사실 그것 때문에 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거든요. 꿈의 미장원에서.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인데 제가 웬만한 건 다 하는데 노래를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오직했으면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난 뮤지컬 배우를 할 거야. 네,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래를 시키면 또 안 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듣는 사람이 좀 손해긴 하지만. 그게 좀 문제인데? 그렇죠. 시키면 안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좀 편하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중간에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이런 것들 편하게 얘기하면 되고. 근데 아까 요 동춘당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셔서 간단하게 좀 한번 소개 먼저 해주시고 제가 얘기를 이어가면 어떨까요? 동춘당 여기가 이제 송중길 선생님이 이제 거의 기거하셨던 곳이고요. 동춘, 그러니까 봄과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으신 것 같고요. 송중길 선생님은 저도 이렇게 봐야 되니까, 송중길 선생님은 1606년도에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셔서 광해군 이제 집권했을 때 태어나셔서 1672년에
돌아가셨죠. 현종 때 이제 돌아가셨고요. 김장생 김집 선생의 제자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송시열 선생님하고 그래서 양송이라는 얘기를 들으실 만큼 이 학문적으로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고요. 벼슬을 조금 하시긴 하셨는데 벼슬에 집착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자기를 닫고 학문의 위협을 이룩하기 위해서 늘 공부하셨던 분으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조선 예학 정립에 공을 세웠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는 사실은 송중길 쌤, 송시열 쌤 계시는데 송시열 선생님에 대해서는 조금 반감이 조금 있어요. 근데 송중길 선생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부할수록 참 좋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때 이제 그 병자호란 이후로 조선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예, 농사짓기도 어려웠고 사람들 민심도 어지럽고 해서 이분이 10분의 1 세제, 그러니까 그간에 이제 여러 가지 세금들을 모두 합쳐서 요즘 얘기하면 종합세제를 하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10분의 1 정도만 세금으로 매겨서 받자 이런 제안도 하셨고 그리고 조선의 사실은 조선 중기의 혁명적인 정책이라고 전 생각하는 게 대동법인데 대동법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왕실이 돈을 내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내수사를 혁파, 왕실의 살림을 하는 데가 내수사 맞죠? 예, 내수사를 혁파하는 그런 제안도 하셨고, 그리고 사창제, 그러니까 빈민을 구휼하는 사창제를 전국화하자 이런 제안들도 하셔서 실제로 안민, 이분은 이제 송시열 선생님이랑 같이 효종에게 북벌, 청나라를 타도해야 된다 해서 북벌 정책을 계속 얘기하셨지만 북벌을 하기 이전에 안민 쪽에 더 방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안민에 더 치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개혁 정책들을 많이 임금에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여기 이제 가끔 외부에서 손님들 오시면 자랑하는 게 여기에 굴뚝이 없어요. 이 송중길 쌤 집에 굴뚝이 없진 않겠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묻었어요. 그거는 송중길 선생님의 애민 정신이 아닐까 해서 어쨌든 여기가 명문대가니까 밥은 늘 해서 드실 거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있는 백성들은 굶을 날이 더 많았겠죠. 그래서 우리 집에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이런 생각으로 굴뚝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묻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저는 이제 구청장이니까 그런 정신이나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사셨던 대덕구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끝난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굳이 내가 뭐 여기다가 추가로 뭐 덧붙일 것도 없고, 네, 뭐 무슨 사실 저희 처음 듣는 거 다름없는데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오늘 좀 잘 많이 배워갈 것 같아요. 대덕구청장이에요. 이 정도의 역사의식은 그러니까요. 너무 잘 듣고 가요. 굴뚝 얘기는 정말 어디에서도 듣는 얘기니까. 네, 저는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 오시면 이 얘기 꼭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씨, 굴뚝 묻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뭐 이렇게 백성들 더 먹여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송중길 쌤 혼자 그걸 다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이니까 주변의 백성들의 살림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정책들도 또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정책은 정책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윤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냐는 또 별도의 문제인데 그게 이렇게 입으로만 이제 뭔가 개혁을 외쳤던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그렇게 노력했다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인사이트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구청장으로서 그런 정신과 뜻을 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가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실 너무 이제 핵심적인 걸 잘 짚어주셔서 이 위에서 이제 하나하나 그냥 찾아보면서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광해군 때 태어나서 현종 때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해군, 효종, 현종 딱 그때인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 그러니까 내가 언제 태어나고 싶은 건 사실 없잖아요. 그냥 태어나서 살아가게 되는 건데 이제 결국은 사람이란 존재가 그 시대에 조응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좋은 시대는 아니죠.
좋은 시대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요즘 대한민국과는 좀 많이 달랐던 시대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 일단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란 양난이 있었다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지금 말하다 한 명 빼먹었는데 광해군 인조가 또 들어가게 되니까 인조 반정이 있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사실 한 번도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않았었던 또 그동안 경원시했던 거죠. 이렇게 뭐 굳이 관심도 없던 그냥 교류 정도 하고 지냈었던 일본이 중요한 역사적 변화 속에서 크게 성장해서 남쪽에서부터 쳐들어오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큰 고초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힘들었던 시간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전란을 수습하고 노력했었던 이제 광해군이라는 군주 때 이제 그때 송중길이 태어나게 됐던 건데 문제는 뭐냐면 광해군 하면 굉장히 이렇게 어때요? 광해군 이미지가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이병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릴 때만 해도 안 좋은 그냥 사람, 아. 연산군급의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중립을 지키고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해군에 대해서는. 근데 일단 폐모살제를 한 건 맞고,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또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예, 있고, 근데 마냥 또 막 이 사람은 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광해군 시대라는 게 모순적인 시대인 거잖아요. 방금 폐모살제도 얘기했고 중립화론도 얘기했지만 내정에 있어서 혹은 국가 권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보였고 하지만 또 외교에 있어서는 국제 환경이 이제 변해가고 여진족이 커지고 청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외교 관계 풀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부분이 안 먹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 이제 인조 반정을 통해서 정권을 뺏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병자호란까지 겪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먼저 이제 송중길의 생애 대전제로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회가 굉장히 경색된 사회였다라는 거 하나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차례 큰 전란 그 사이에 벌어졌었던 엄청난 정변이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뭐 4.19 혁명이나 6월 항쟁처럼 지금도 어떤 강력한 민주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었을 때 여파가 굉장히 크듯이 이때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뭐 왕이 쫓겨나고 귀양 가고 사람들이 죽고 이랬던 시기이기 때문에 송중길이라는 한 존재가 어렸을 때 몰랐겠고 커가면서 하나의 어떤 관료로서 혹은 사대부로서 무언가를 책임져가는 그 사회 자체가 굉장히 좀 딱딱하고 거칠고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것이 얼마큼 힘들었을까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와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요즘에 이제 전염병의 시대잖아요. 코로나. 맞아요. 예. 솔직히 말해서 그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사실 그래요. 이게 정확하게 이제 지금도 딱 보신 건데 전란이 일어나면 기본적인 어떤 모든 삶의 체계가 무너지게 되니까 그 무너짐의 결과라는 건 결국은 위생 조건의 악화인 거고 그 위생 조건의 악화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건강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전염병이 창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매번 이제 재밌자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제가 이순신 관련 특강하면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외적은 막았어도 전염병은 못 막았다. 이 얘기 제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임진장초나 이런 문헌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상황이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게 전란 그 전투에서는 이렇게 잘 지혜롭게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이 거북선에 들어가는 혹은 이제 판옥선에 번지는 이 전염병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초를 보고 있으면 실제로 전투에서 죽었던 사람이 한 2명이면 전염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2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이제 현대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병사들이 죽는 것보다는 민간인, 특히 여성, 아이들, 어르신들이 죽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두 차례 큰 전란이 있었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염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이제 보세요. 이건 기본적으로 전란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한데 이제 최근에 와서 여러 이제 특히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한 2년 동안 전개되면서 그동안 역사학자들이 연구 혹은 이제 의학자들이 연구했던 것들이 연구 결과는 있었는데 거의 관심을 안 가졌던 것들이다가 전염병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최근에 코로나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많이 이제 들춰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들춰봤더니 이게 이 시기가 그러니까 그 송중길이 살았던 시기 자체가 우리가 통상 대학에서 혹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정치사적 위기만이 아니라 이 위생적 위기, 전염병의 위기가 굉장히 창궐했다라는 게 많이 입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란의 여파도 있지만 사실 컸던 게 보통 우리가 두 가지 요소를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병자호란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병자호란이라는 건 북방의 여진족들이 밀고 내려오는 걸 얘기하게 되는데
얘네들 약간 표현이 그렇죠. 아무튼 그 여진족 그 당시 이제 맨 처음에 후금이었고 청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들이 이제 특히 이 홍타지가 군대를 끌고 내려올 때는 한 10만 명 정도 끌고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면 10만의 군사가 내려온다는 건 10만의 군대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10만의 병균도 그쵸. 같이 오는 건가요? 10만에다 곱하기 하면 10만 이상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이 말도 오고 네. 그리고 소도 오게 되고 함께 이제 그 식생활품이 같이 오게 그러네. 되잖아요. 그 부분은 진짜 생각 못 했는데. 네, 별로 생각 안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뭐 계속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먹어가면서 싸워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이 당시에 문헌과 데이터를 조사해 보면 이 후금의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우고 명나라와 좀 싸우다가 청으로 이제 국호로 바꾼 다음에 아들 홍타지가 우리나라 밀고 내려오기 전 그 상황에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 만주에서 엄청난 우역이 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질병에 대한 평가는 지금하고 좀 다르니까 똑같이 못하지만 적어도 이제 우역, 그러니까 소가 역병에 걸려서 그냥 팍팍 쓰러져 죽는 현상들. 근데 이제 지금 우리의 어떤 그런 기본적 지식으로 보게 되면 한번 그렇게 확 돌고 나면 이걸 갖다 뭐 자연의 공평함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뭐 설프지만 어찌됐건 내가 죽지만 또 그 병을 치료제가 없어도 자생적으로 버텨서 살아남는 종들이 있잖아요. 이 종들이 이제 버텨낸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우역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번성을 하게 되는데 요 개체들한테는 실제로 새롭게 들어왔던 우역을 막아낼 수 있는 어떤 항체 같은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됐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이 굉장히 크게 있고 나서 병자호란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전쟁 가운데서 언제나 전쟁이면 필연적으로 위생관계가 안 좋아져서 그로 인해서 전염병 같은 게 발발한다 이게 아니라 이미 만주 일대에서 엄청난 전염병이 한번 돌았고 그게 이제 뭐 이거 이 정도는 좀 추정이지만 소가 많이 죽은 건 분명하니까 인수 전염까지 아마 이루어졌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이 소위 말하는 청나라 여진족과 이 여진족이 갖고 있는 소들 사이에는 이게 병균이 득실득실한 거죠. 수백만 개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민가에 가서 약탈을 하거나 전투를 통해 누구를 죽이거나 물건을 뺏거나 하는 과정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의 약탈 행위지만 그 이면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이젠 추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옥기시 스치면서 뭐 병균이 전염이 된다라든지 혹은 뭐 그들이 먹는 것들 혹은 뭐 그들의 소들과 우리의 소들이 어떻게 어우러지는 과정 속에서 전염병이 전파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최근에 와서는 이게 통계 데이터로 분석이 돼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고 나서 병자호란 이후에 대규모 우역 사태가 우리나라에 발발을 하고요. 그게 현종 때 들어가서 그러니까 송준길이 이제 그 조정의 신료로서 또 굳이 조정의 신료로서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 어떤 그 조정에 대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그 시점에 굉장히 엄청나게 주기적으로 우역이 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묘한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고즈넉한 동춘당이 있지만 이 동춘당에서 혹은 동춘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국사를 염려하던 송준길 입장에서 사실 실록에서 우리가 주로 배우는 왕의 관심사는 북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치욕을 갚아 학교에서도 그런 거 위주로 배우지만 실제로 송준길을 보면 송준길은 놀랍게도 북벌과 관련된 어떤 그 뭐라고 할 수 있지 상소 같은 걸 쓴 게 없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특이하게 지적을 받는 부분들이더라고요. 왜냐면 당시 어찌됐건 효종과 현종의 든든한 후원가였었던 송준길의 글을 보면 그 당시가 거의 북벌을 외치고 다니던 우리가 병자호란을 복수해야 된다 이것을 외치고 다니던 시대인데 왜 송준길은 그와 관련된 글을 안 썼지? 그래서 제가 더 존경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이제 아마 굉장히 네.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전국에 역병이 퍼지고 하는데 지금 북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민생을 잘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송준길 선생님은 그 부분 나중에 쳐들어가더라도 백성들이 살아야 그걸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대신 이제 송시열 선생님은 북벌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근데 이제 너무 둘이 굉장히 막역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여기서 같이 동문수학하고 그러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제가 또 좀 이따 하고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센스가 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막 중간에 제가 수습을 하면 되니까.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는
원론적으로 효종이나 현종의 지지자로서 그 당시 어쨌든 서인의 영수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활동을 했고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주로 북벌 이런 얘기로 배우는데 당시 실제 데이터를 하나하나 분석 비교해 보면 왜 송중길은 북벌 관련된 상소를 한 편도 안 썼을까? 근데 실제로 반대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민의 정책들에 대한 상송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구제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백성을 살릴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전염병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도 크셨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까 먼저 말씀해 주신 각종 사회개혁에 대해서 또 적극적이었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아마 무엇이 문제의 본질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 부분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조금 더 각별하게 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도 이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전염병은 사실은 평등하지 않아요. 예, 불평등해요. 전염병이 돌면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고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전염병에 대해서 그냥 이왕 나온 김에 한 얘기 더 하면 사실 소빙기 논의가 최근에 조금 확대가 돼서 꼭 17세기만이 아니라 뭐 한 13세기부터 18세기까지가 장기 소빙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최근에 기후학자들은 아예 왜냐면 이제 또 최근에 와서 이제 그 지구 온난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니까 기업의 돈을 받고 약간 그 좀 그 이 지구 온난화가 없다는 게 좀 자기네들의 어떤 기업에 유리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극복하려고 전 세계 기후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자기네 지역에 대한 종합적 데이터를 계속 분석하는 발표들을 해요. 그래서 작년 발표랑 올해 발표를 보니까 특히 작년 발표에 정확히 이제 입증이 된 게 뭐냐면 전 지구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더워진 사례는 아예 없다. 그러니까 과거에 좀 더웠던 건 이제 국지적이고 지역적으로 뭐 화산이 폭발했거나 어떤 특정한 요인 때문에 잠깐 더웠던 거지, 이렇게 무슨 산업혁명 이후에 올라간 건 없다 이렇게 연구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 때 전체적으로 좀 지구가 추웠다 이런 얘기는 좀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공교롭게 여기도 또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빙기라는 게 지구가 춥다는 거고, 지구가 춥다라는 건 당연히 경작이 잘 안 된다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거고, 농작물 경작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출량이 적어지는데, 구초장님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지만 가난이라는 것도 또 먹고살이라는 것도 살림이 어려워지면 우리 함께 잘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약자부터 이렇게 되게 배제시키거나 이렇게 빼버리고 그러면 이제 사회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또 17세기 때 빈번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송중길이 살았던 그 시대를 볼 적에 그냥 통상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북벌, 뭐 예송 이렇게 좀 가는 경향이 있는데, 왜 정작 송중길의 글에는 그런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을까? 근데 그것은 그가 살았던 생활 세계의 가장 컸던 문제는 전란의 여파 때문에 생기게 된 어떤 고통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 우역으로 발생된 전염병의 문제라든지, 또 소빙기라는, 그 당시 무슨 송중길이나 그 시대 사람들이 소빙기는 상상도 못했을 주제겠지만 여튼간에 지구가 전반적으로 추워지면서 겪게 되는 여러 혼란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건 뭐 송중길의 인생 말년의 이야기긴 하지만 또 이제 그 죽은 다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경신대기근이라든지 을병대기근 같은, 그러니까 한반도 역사 초유의 그 대기근이 또 현종과 또 그다음 숙종 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양심적이고 정상적으로 보고 컸다라면, 또 그 사람이 사회적 리더였다라면 그가 어떤 정치를 펼쳤어야 되는지 그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계속 이제 유민의 정치를 또 얘기하신 것 그래서 같고. 오늘날도 사실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굉장히 급격한 변화의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기후위기도 그렇고 불평등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지도자의 자세 이런 것들을 송중길 스님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지금까지 이야기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예. 예. 왜냐면 계속 저 혼자 얘기하면 혼자 하는 게 나아요. 예. 약간 리액션 반응. 네, 예, 모르던 궁금한 얘기를 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참 새롭네요. 보통 이제 사학을 교수님들이 해도 질문- 사실 이런 거 잘 안 배우죠. 예. 그 역사는 배워도 모르겠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공부를 피해- 열심히 하고 있어요. 피해가는 걸로 하고, 혹시 뭐 할 얘기 없어요? 사실 역사라는 것 자체는 이제 글로만 봤었을 때 단편적으로 그냥 이제 이러한 일이 있었다. 제가 배우는 이제 역사는 이제 그런 책으로만 보는 역사는 그런 거였는데, 오늘처럼 이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사실은 역사 그 단편적인 그 모습 말고도 이 주변의 상황까지 다 같이 봐야 되는, 고려해야 되는 약간 그런 걸 오늘 듣고 가서
조금 많이 더 유익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어서 질문 보고 그냥 너무 새로운 정보들 계속 듣고 있어서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몰랐다 하면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게 듣고 있어가지고 질문할 그거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계속 그래서 여기 동춘당 이제 가끔 지나갈 때 아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좀 새롭게 이제 맞아요. 느끼겠죠. 네, 정말로 이렇게 그냥 이런 건물 자체만 보고 아 그냥 동춘당 건물이 있구나 이런 게 아니라 아,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또 듣고 나니까 또 새롭게 보이네요. 여기 그러니까 건물 사실은 자체가. 이게 이제 이 규모가 이제 지금 보면 그냥 아름다운 고택이지만 진짜 이 일대 정말 거부세요. 예, 이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다라는 게 왜냐면 옛날에도 보면 그러니까 구한말 사진 같은 거 보더라도 양반 고택 건물 100%로 기와인지 별로 없거든요. 그 양반 고택 물론 이제 뭐 머슴대사고 그런 집이나 창고들이 붙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잘 나가는 양반들도 초가집이 같이 붙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보시면 완전히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은진송 씨 집안인데 이왕 나온 게 이 얘기를 살짝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송중길이 어떤 존재냐로 따지게 됐었을 때 두 번째 이야기 정도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명문가의 자제예요. 근데 그 얘기는 뒤집어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 좀 고민해 볼 질문은 뭐냐면 금수저는 뭘 해야 되는가?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나보다 더 예민하지 않아요? 예? 공정을 바란다 뭐 이런 거. 왜냐면 말을 아끼는데 알고 보니까 뭐 아유, 대덕배 아니에요, 대덕배 아니에요. 금수저 이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가끔 너무 많고. 아니에요. 실제로 은진송 씨 집안은 이제 우리가 족보가 굉장히 체계화가 돼 있고 기록이 많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꽤 돼 있더라고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집안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은진송 씨 입장에서 이 말하면 발끈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역사적 팩트만 말씀드리는 건데 한 15세기, 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은진송 씨 집안이 어떤 그 명문 거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가끔 뛰어난 인재들이 배출하는 정도였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완전히 뭐 인정받는 최고의 그런 명문 가문들 있잖아요. 그런 가문은 사실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다 이제 16세기나 17세기 족보 같은 걸 분석해 보면 어찌됐건 이제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좀 고쳐야 될 문화긴 한데 지금도 보면 서울 집중성이 너무 강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말이 좋아 서울 집중성이지 뭐 강남 집중성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게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조선시대 때도 비슷해요.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오래된 병폐 그리고 그 반드시 앞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좀 뜯어 고쳐야 되는 이 개선이라는 단어는 좀 약한 것 같아서 뜯어 고쳐야 되는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약간 얘기가 살짝 올라가면 고려 때도 거의 다 개경 귀족들이 그때는 훨씬 심했고 그때는 정말 문벌 귀족 사회니까 개경 귀족들이 나라 전체를 유지했었고 그나마 이게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역성혁명하면서 좀 가문들도 많이 바꾸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려시대 때 명문 가문을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봉화정 씨라든지 청송심 씨나 이렇게 제가 청송심 씨인데 이런 이제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 명문 가문이셨군요. 아니야 고려시대가 아니었고 고려시대 때 별볼일 없는 무장 가문이었는데 줄을 잘 쓴 거죠 이성계 쪽으로.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저희 집안이 확 뜨거든요. 예, 약간 그때 이제 뭐 태종한테 막 죽어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튼 뭐냐면 왕조가 바뀌면서 사실은 이 가문이 좀 많이 좀 바뀌는 개편되는 경향이 있어요. 정도전 집안도 아무 집안도 아니었는데 확 뜨게 되고 그리고 과거제를 딱 과거제로 조선은 철저하게 뽑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과거를 통해서 붙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선으로 들어오면 고려보다는 이제 조금은 덜 그런 길이 좀 넓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은진송 씨 같은 경우 이제 꾸준히 과거 합격자를 배출하면서 괜찮은 집안이다 정도였는데 한 17세기 정도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안동김 씨라든지 광산김 씨 같은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명문 거족. 뭐 안동김 씨는 사실 유명하잖아요. 또 맞아요. 마지막에 가면 또 나라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제가 가장 두려운 게 이제 안동김 씨 쪽에서 강연 요청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되나. 제 엄마도 안동김 씨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뼈를 깎는 아픔을 인정하고 강의를 들으면 난 해줄 수는 있는데 또 거짓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도 정치가 막상 파보면 너무 심각하니까.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제 그런 지방과 혼사를 많이 성공을 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17세기를 거치면서 이 은진송 씨 가문이 대표적인 명문가로 확 올라와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과정이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송중길이 배출이 되고 그 시기 때 또 요쪽이 이제 송중길 동네면 저쪽이 또 이제 송시열 동네고
그렇죠. 전 사실 맨 처음에 이제 송시열이 아니라 또 송중길로 요청이 와서 원래 송시열이 더 유명한데 예, 단순하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또 이제 그 당시에 또 뭐 송중길, 송시열 또 그들과 이제 학문적으로 중요한 연구를 했었던 김장생, 김집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 시대 때는 정말 최고의 엘리트들이니까 이제 그들을 배출했던 뭐 특히 송중길을 배출했던 집안 딱 돼버리니까 완전 명문 거족이 되죠. 그리고 이제 송시열 선생님 집은 상대적으로 조금 가난하셨던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송중길 선생님이 송시열 선생님보다 한 살인가 많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동문 수학하면서 이렇게 옷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주고 이런 문헌들이 보면 나오더라고요. 오늘 제가 정말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차라리 이렇게 다수와 혼자 이러면 그냥 혼자 떠들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롯이 같이 앉았었을 때 옆에 계신 분이 아무 반응도 안 해주시면 또 이렇게 막 하면 참 힘든데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근데 구청님 되게 많이 아시죠?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역사 의식을 가져야지만 구청장 할 수 있다. 반성하게 되네요. 실직을 저는 지금 하던데. 전공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 훨씬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해서 레포트 좀 제출해요. 안 되겠어. 근데 그 말은 저도 진짜 동감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역사 교육과를 학부를 나왔었는데 4년을 공부하고 나니까 열심히 안 공부한 건 아닌데 남들이 물어보면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도 끝이 없단 말이야. 그건 진짜 누가 막 물어보기라도 하면 가장 힘든 건 이런 데지. 이런 데 붙어 있는 글귀 해석해 달라는 거. 한자 막 읽어보라고 막 이러고. 근데 이제 눈이 제가 우리 녹화되는 거잖아요. 방송을 빌어서 말씀드리는 건 여기 벽에 붙어 있는 그 글자체를 해석해 보라고 하는 건 되게 무례한 행동이에요. 왜냐면 그게 한문을 알아도 잘 읽기 힘들어요. 왜냐면 초서체는 또 초서체 쓰는 방식이 따로 있어서 그걸 아주 따로 공부하지 않는 한은 진짜 그거는 한문을 뭐 한자 자격증 1급을 갖고 있어도 힘들다는 거.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돼요? 아 감사해요 너무. 이러진 좀. 아니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송씨 가문이 굉장히 좀 개방적인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 이렇게 같은 학풍이면 다른 학풍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게 배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송중길 선생님은 부인이 영남학파 쪽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송씨 집안에서 유일하게 정씨 집안, 그것도 퇴계학파 쪽의 사람과 정경세 딸인가 그렇죠? 결혼을 했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거 좀 보면 조선시대 때 이렇게 개방적일 수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다시 얘기로 이제 돌아오게 되면 일단은 집안이 단계적으로 성장을 했고 송중길 집안 때 굉장히 크게 번성을 하면서 그때부터 아주 조선을 대표하는 명문 가문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 결과가 이제 송중길의 외손녀가 인현왕후거든요. 인현왕후 알죠? 네 알죠. 저는 인현왕후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인현왕후 하면 옛날 그쵸? 조선왕조 500년 배우. 저기가 성생 안 한다면서 예전에 저기 강석우 씨가 숙종하고 그거 떠오르시죠? 사실 저도 그게 떠오르거든요. 인현왕후 하면 누가 떠올라요? 그 김태희랑 같이 그치 나왔었던- 이소연 뭐 아니 아니다. 그 배우 이름이 맞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세대 차이가 장희빈이 세대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되는데, 그러니까 송중길 집안이 결국 이제 그 영의민 씨랑 또 결합을 하게 되면서 또 이렇게 왕비를 배출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송중길이 얼마나 이 집안이 좋은 집안 사람이냐면, 이것도 이제 좋은 얘기는 아닌데 일단 좋은 얘기 아닌 것부터 얘기를 가자고요. 아니 게 뭐냐면 첫째는 이제 이 지역이 완전히 명문가고 이 지역이 완전 그 파워를 갖고 있는데 안동깁 시대하고 결합하면서 서울과도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방이 된 거예요. 근데 태어난 곳이 또 여기가 아니에요. 서울이에요, 서울. 예. 그건 이제 송중길만이 아니라 실제로 당시 조선 중기 때의 명문가의 자제들은 대부분 다 이게 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작은 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서울에서 많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일종의 서울에 기반을 두고, 왜냐면 어찌됐건 조선도 서울 중심 사회고 북촌을 중심으로 한 양반 사회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거기를 기반으로 두면서 다시 또 동춘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힘을 같이 이렇게 운용하던 이런 기관의 존재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 우리가 송중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당대의 명문가다, 이거 좋게 말하는 거고, 조금 이제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당대 기득권이다 라고 얘기를 사실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야기를 거침없이 꺼낼 수 있는 건, 그러면 어느 시대든지 기득권층이 있을 것이고 어느 시대든지 명문가의 자제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기득권층이 그 명문가의 자제가 어떤 태도와 어떤 삶을 살았나. 그게 중요한 거죠. 부분이 예, 되는 예. 거죠.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드러낼 것이 없다라면 사실 이제 이런 토크 콘서트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인지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책임감 있게
행동했느냐로 따진다라면 거기서 이제 좀 다른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제 구청장님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게 아니 근데 결혼도 당시로서 굉장히 좀 이렇게 서인 입장에서 서인이 이제 율곡이의 계열을 아주 학통을 따르는 거고 특히 송시열 같은 경우 뭐 정말 율곡이만을 이제 절대화시키는 경향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했는데 또 결혼을 또 그쪽으로 하고 사상이나 하는 행동들 같은 것들을 보면 좀 이렇게 여유로운 측면들. 그러니까 많이 받아들인 거죠. 일종의 그렇죠, 저는 그렇죠, 학문적으로는 그렇죠. 잘 모르겠는데 결혼을 하는 것은 그 집안의 어떤 정체성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나와 좀 다르다는 거, 다르다라는 것보다 나와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아마 어쨌든 이 정치하시는 거니까 정치를 하시면서 공존이 잘 안 되는데. 공존이 잘 안 이게 되는데. 한국 현대사가 그게 참 힘든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 우리나라 정쟁 같은 거 이야기하다 보면서 아우 저기 뭐 프랑스를 봐라, 저기 어디야 뭐 영국을 봐라 보면 뭐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뭐 그렇게 격렬하게 막 논쟁을 해도 진짜 의미 있는 논쟁을 하고 또 어떤 사회의 어떤 극단주의자들이 또 등장하려고 하면 딱 좌든 우든 모여서 연대해서 막 또 극단주의자들 밀어내고 이런 거 보면서 근데 이게 저 어렸을 때 지금까지 맨날 듣는 얘기는 외국 사례거든요. 예, 뭐 영국이 어땠다, 프랑스가 어땠다 이런 얘기 듣게 되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흥미로운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굉장히 팍팍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송중길도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현종 때를 예속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존을 했었던 시대다. 그러니까 서인과 남인이 공존했었던 시대다라는 걸로 많이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광해군 때가 되면 북인들의 세상이잖아요. 왜냐하면 광해군이 왕이 되는데 이게 선조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이제 굉장히 그 혈통이 뭐 이런 말 좋은 말 아니지만 어쨌든 좋지 못했고 또 이제 뭐 여러 또 다른 그룹들도 있었고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북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된 것까지는 좋은데 그다음에 정말 북인 위주로 다 정치를 해버리니까 나머지 남인이나 뭐 서인이 다 이렇게 소외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 결국 이제 그 이후에 뭐 인조 반정 거쳤을 때 이제 정치가 혼란했고 효종 이제 어디냐 현종까지 오는 단계로 들어오면서는 결국 이제 서인과 남인 위주의 세상이 되는데 송시열 같은 건 사실은 굉장히 각을 잘 세우던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또 송중길이 아예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현종 때 송중길이 살아있었던 그 생애를 본다라면 서인과 남인들이 이제 공존할 수 있었던 시대 그리고 논쟁을 아주 치열하게 벌이되 논쟁의 결과로 상대를 죽이는 시대는 아니었다라는 것들. 이건 우리가 또 네, 그 이후에 이제 더 심해졌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세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심쌤 오시면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왕이 어쨌든 뭐 왕궁에서 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알 수 없지만 효정이 왜 이렇게 북벌에 그렇게 민감했을까?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끌려가서 살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왕은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갖고 뭐 이렇게 정책을 펼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궁금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속 논쟁도 그렇고 이게 상복을 1년 입고 3년 입고 이게 우리 지금 저희로 생각하면 그게 뭐 그렇게 특히 최근에는 뭐 주상집도 급할 때 그냥 일반 예. 옷 입고 가서 청바지 입고 가기도 하고 그래도 아무 소리 안 그러는데, 하시는데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시대에 이제 그 학파 간의 치열한 논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단순히 상복의 문제는 아닐까. 우리가 배우는 거는 현상적으로는 상복의 문제로 드러나지만 실제로 서인과 뭐 남인 간의 어떤 세계관의 차이인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근데 지금 되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구청장의 말씀에서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게 정치는 개인의 트라우마와 컴플렉스라는 게 아니다. 이거 되게 좀 중요한 명제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 속에 시달릴 수 있죠. 충분히 그거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 건데 문제는 그거는 개인의 사적인 공간인 거고 공적 세계에서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내가 막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서 오늘 대덕구 동치도 안 가! 이럴 수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오늘 오전에 뭐 부부싸움 했다고 해서 내가 나와서 여기서 인사 팍 죽이고 막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사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어떤 무언가가 더 많은 또 언제나 역사라는 것도 사실은 계속 연구하면서 입장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효종이 그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게 보면 병자호란 안에서 깨졌고 뭐 인조는 그랬다 칩시다. 자기는 정말 막 머리도 9번 막 쳐봤고 뭐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이 광해군 날리고 왕이 된 상태인데 본인이 그 꼴을 당하니까 평생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웠겠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소현세자나 복림대군이 효종인데 둘은 이제 결국은 이제 볼모로 갔다는 거죠. 근데 둘의 태도가 너무 다른 게 소현세자는 거기에 가서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네. 새로운 신문물, 특히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서양 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소현세자가 왕이 됐으면 뭐 근대화가 빨리 됐다. 저는 그거는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너무 그건 이른 것 같아서 그건 좀 오바다.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소현세자가 이미 전혀 다른 이물이잖아요. 다른 세계의 물건들을 보면서 관심을 가졌고 마음이 열렸고 또 굉장히 좀 중요한 첩보들 같은 것들을 많이 캐내면서 그걸 갖다가 조정에 보내주기도 하고 또 그 지역에서 많은 신하들하고 살림살이를 하면서 운영을 잘하면서 그 지역민들 또 청나라 사람들 또 우리 또 한반도의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다. 정말 대단한 업적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10여 년의 기간을 보내는 기간 동안 사실 복림대군은 한 게 없어. 그죠? 한 게 없어요. 네. 그래, 뭐 한 게 없을 수 있다죠. 왜냐면 어차피 형이 메인이니까. 근데 이제 돌아와서 그런 어떤 소현세자의 모든 장점을 인조가 다 미워하면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을 죽인 것 같다. 거의 얼추 이제 정황상 그렇게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소현세자가 죽고 복림대군이 왕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복림대군 자체가 그 정책이라는 게 결국 복수심이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이제 청나라를 쳐들어가서 청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찌됐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게 예를 들어서 이건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과 전쟁을 해서 미국과 중국을 이기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물론 우리가 뭐 우리 민족의 자존감을 낮게 보자 이런 얘기 저는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객관적 현실 속에서 작은 나라가 살아나가는 길이 뭔가를 잘 성찰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봐야 되는데 물론 옛날에 여진족은 별 볼일 없었죠. 뭐 고구려의 속민이기도 했고 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약간 야만인처럼 상대하던 거는 사실이지만 그들이 만주를 통일하고 몽고도 점령하고 중국 전체를 점령해서 어마어마한 번성기로 나아가는 과정인데 더군다나 거기서 이제 우리가 되게 가난했고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국왕이 제시할 수 있는 아젠다가 복수전이다. 북벌. 실제 근데 북벌을 위해서 효종이 준비한 것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 비판을 많이 하죠. 근데 그중에 이제 굳이 준비한 게 뭐가 있냐면요. 이것도 얘기하면 이제 기분 더 나쁘실 건데 오늘 약간 감정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건데 노비추세법을 강화시켰어요. 이게 좀 덜 알려진 얘기인데, 그러니까 노비추세 그 추노 혹시 드라마, 그 막 헐벗은 남자들 막 나오던 거 그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란 중에 이제 노비들이 많이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비들을 다 잡아오자는 거예요. 기강을 그렇게 이제 잡는 거죠. 그리고 노비들을 잡아온 다음에 노비들을 병적에 포함을 시키자는 주장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노비들이 다 지금 사회혼란기 속에 도망가서 노비로 사는 게 아니라 양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일종의 변칙적 신분 해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추세를 해서 끌고 오면 이 사람들은 다시 노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반발이 보통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도망갈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란을 더 일으킬 수도 있고 지금 사회가 되게 불안정한데 네. 그래서 실제로 지방관이나 관료들이 엄청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결국 이제 그 정책은 하다 실패라는 거죠. 왜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효종이 이제 굉장히 비판을 받는 건데 하나 흥미로운 건 그 송중길은 뭐 놀랍다고 해야 되나요? 워낙 원칙론자이기 때문에 송중길은 소현세자가 이제 죽잖아요. 누가 봐도 인조가 미호에서 이제 죽임을 당한 상황이 뻔한데 근데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소현세자 집안이 다 죽거든요. 며느리부터 자식까지 다 죽는데 송중길이 그때 외쳤던 아젠다가 뭐냐면 소현세자 아들을 왕위로 올려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인조 맞죠? 그렇죠? 인조의 뜻을 거스르는 거기도 하고 당시에 쉽게 말하면 대세를 모르는 거죠. 눈치 안 보고 발언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효종의 장점이 뭐냐? 효종은 송중기를 픽업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예. 제일 처음에 픽업을 했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데리고 와서 정치적인 모욕을 주고 죽이겠다. 내치는 예, 예.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런 식의 일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 때인데 여기서 어떻게 소현세제 아들을 왕위로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없는 때잖아요. 근데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을 또 효종이 부른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효종은 좀 우리가 아는 것만큼 무조건 그렇게 뭐 북벌에 미친 그렇게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송중기를 데려와서 결국 송중기를 이제 계속 중용했고 또 송중길이 이제 원론적으로 북벌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속에서 송중길이 이야기하는 민생 안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줬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다음 현종 때 또 더 송중길이 높여질 수 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그 효종에 대한 그 불만 이유를 좀 가라앉힐까요? 그러면? 약간 가라앉히셔도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가라앉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거죠. 그 사회의 명문가 집안 출신으로 또 기득권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쨌든 이거 정치잖아요. 자기의 기득권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북벌을 외치는 구간과 또 자기보다 훨씬 더 당쟁에 대해서 남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강경한 하지만 되게 가까운 친구인 송시열과 그 일파를 또 이렇게 상대하면서 거기서 또 이렇게 민생도 챙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풀어간다는 것이 얼마큼 쉽지 않았을까. 진짜 여기서 송중길 선생님의 고뇌가 막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네, 생각해 볼 네, 필요가 있는 네.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구청장님께서 막 여러 개혁 정책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개혁 정책도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제일 힘든 게 뭐 영정법, 대동법 표정 안 좋아지는 거 보셨죠? 사학과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경제사 수업이거든요. 그치. 네. 어렵죠. 어렵죠. 맨날 해도 일단 뭐 전조 개혁 뭐 연군 고등법만. 연극 뭐 이게 뭘 나누는 거야? 지금 계속 진짜 시험 직전까지 보는 게 그 파트거든요, 자, 이제 솔직히. 고민이 되는 뭐냐면 지금 이제 방송에 요거만 나간다 이제 네. 투덜대는 것만 나가지 멋진 질문 이런 거 아까 막 이런 거 해야 돼 지금.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저도 대학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경제사 수업 같은 거 배울 때 아니 이거 일단 말이 너무 어렵고 다 한문이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해독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아까 구청장님께서 왜 그런 다양한 개혁 정책에 대해서 송중길이 계속 이야기를 했냐라는 것은 그때 맥락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LTV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지금 뭐 대출 규제라든지 뭐 잘 모르잖아요. 그것도 막 벌써 LTV가 뭐야? 왜 LTV는 뭐고 막 새로 버전업된 TV야? 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뭐 청약 같은 거 이렇게 뭐 가점이 얼마고 막 옆에서 막 어머니 막 짜증내고 그런 거 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몇 평형을 넣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이제 그런 게 지금 내가 그 당사자가 아닐 때는 너무 어렵고 짜증나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어찌됐건 국가의 지도자라는 건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언제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게 드라마 보면 갑자기 뭐 이렇게 말 타고 와가지고 뭐 저놈 매우쳐라 이게 되게 강한데 사실 이거는 약간 그 5.16 군사 쿠데타의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까라면 까!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질서를 무시하고 종래의 것들을 파괴하면서 뭔가를 하는 건데 뭐 그랬던 시대도 있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민주적인 의결 절차와 그걸 통한 적법한 입법 과정을 통해서 그 입법 과정의 결과가 국민들과 시민과 국민들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사실 송중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원론적 차원에서 어떤 그 효종의 북벌을 동의하지만 실질적 차원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개혁안들의 많은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그의 어떤 그런 복잡한 고뇌. 네, 정치적인 어떤 그렇죠. 판단 뭐 이런 게 있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송시열에 대해서도 약간 미움을 좀 낮추실 필요는 뭐가 있냐면 그 사실 송시열도 북벌에 대해서는 효종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둘이 같이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 효종은 정말 하고 싶어 했고 송시열은 동의는 하지만 수신이 중요하고 이러면서 야 이렇게 어떤 원론적 차원. 근데 물론 이제 송시열은 뒤로 갈수록 그런 부분보단 너무나 완고한 율곡주의자. 그러니까 그게 좀 주자하게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죠. 이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퇴계의 사상도 주자학이고 율곡의 사상도 주자학인데 이제 율곡의 사상만이 진정한 주자학이다 이렇게 가거든요. 송시열이 너무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 사문난적이라고 하고 나보라 버리고. 그러니까 요게 약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암 송시열은 송자라고 불렸던 유일한 인물.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자, 공자 이렇게 자자를 아무나 써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어찌됐건 지금은 많이 비판적 요소를 많이 보지만 조선 중후기의 대단한 유학자로서 분이시죠. 송시열의 단계에 올라갔던 사람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회덕향교에 모셔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본인의 학문적 경지와 어떤 타고난 정치력, 경제력 다 좋은데 이게 조금 지나치니까 약간 막 저희끼리 막 너무 고지식하다. 막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고 막 그런 나만 옳다가 네.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매골수시고 약간.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좀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충분히 공존할 수 있는 집단인데 이제 뭐 퇴계 이황이나 영랑아파 뭐 이런 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또 윤희우 같은 사람이 아니 좀 주자하게든 나는 너 나름대로 좀 해석할 수 있다. 박세당도 나도 해석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윤유나 박세당이 솔직히 말했을 때 유학사적으로 봤었을 때 송시열에 비할 정도의 위대한 학자들은 아니거든요. 이게 클래스 학문적으로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래서 더 그런가? 네. 그랬을 수도 본인이 너무 똑똑하셔서 그랬을 수도 그럴 있어요.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갖고 있는 통념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다양하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나 고대로 반복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송시열 짱으로 가고 아니면 이제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최근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냥 송시열은 완전 그냥 완고한 할아버지고 윤유나 박세당 훌륭한 사람처럼 보지만 당대를 조금 더 면밀하고 최근의 연구나 이런 실력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특히 윤유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거두긴 한데 아마 정치하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거둔데 좌충우돌 하시는 분들 있죠. 같은 당 소속인데 그렇죠. 아니 뭐 실명을 언급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느 당에 가서 어떤 정치인을 만나도 비슷한 얘기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디나 계시죠 그런 분들이. 인지도는 높은데 같은 당내에서 미치겠는. 약간 윤유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송시열 쌤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겠네요. 쟤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 저렇게 얘기하나. 맞아요. 예. 그러니까 윤유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아닌데 북벌을 지나치게 막 주장하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본인이 아직 그 정도의 연구 성과를 못 냈는데 뭐 나는 주의와 똑같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 송시열 입장에선 나는 효종의 북벌을 동의했지만 나는 효종을 컨트롤하면서 좀 노력을 했고 송중기는 더 했고 그리고 또 나는 지금 이 어떤 송자로 불릴 정도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탁월하지만 야 난 너처럼 그런 말을 안 해.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민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부정적 각도로 본다라면 또 이제 고지식하거나 너무나 왜냐면 삼문화재 몰았던 건 좀 비판받아 마땅하니까. 네. 근데 이제 보면 송중길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또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 데서 또 송중길의 넉넉한 그래서 대덕 아니겠습니까? 대덕. 이제 정치적 발언을 제가 거기까지 말려 들어갈 수는 없고요. 또 저는 또 저대로의 어떤 그 중심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역사적 교훈을 찾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대덕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당원 명부 작성하고 갈 뻔했어요. 네, 하여튼.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유행하는 거에 많이 따라가게 되는데 조금 우리가 차분하게 앉아서 따져볼 필요는 좀 있는 거죠. 너무 왜냐면 이제 이쪽 얘기만 들어보고 그럴 수는 없는데 근데 여튼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윤유나 송시열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각을 세우면서 이 파쟁을 유도하는 거죠. 남인으로 집결하라. 서인으로 집결하라 이렇게 갔다라면 송중길 같은 경우는 서인의 입장과 서인의 기득권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좀 여지를 두면서 활동했다는 것들 그런 거 정치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세요? 그게 이제 중요한 가치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정치라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수많은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만 또 상대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게 무슨 변혁 운동이나 이런 게 맞아요. 아니기 때문에. 시민운동이나 그래서 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걸 잘하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예속 논쟁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게 정치 하시는 분들이잖아. 어쨌든 그분들은 사대부들이 정치를 하셨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한 편을 완전히 나중에 이제 몰살을 하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싹을 여기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고 왜 그랬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뭐 이런 고민이 예속론자를 또 빼먹었구나. 네. 이렇게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막 여기를 흘러갔다 저기를 흘러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속 논쟁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효종과 효종비가 죽었었을 때 자의 대비의 복색을 이걸 외웠죠, 그렇죠? 네, 외웠어요. 자의 대비 복색이 3년이냐 1년이냐 1년이냐 7개월이냐 이런 거 갖고 이제 막 싸웠던 건데 이제 참 요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한편에서 이제 긍정적 측면으로 보자면 일단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이게 이제 끝까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건데 일단 예학의 발달이에요. 근데 이 예학의 발달이라는 게 오늘 우리 입장에서 사실은 되게 재미가 없죠. 왜냐면 오늘 우리는 탈권위의 시대 어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우리한테 예의 범절이라는 건 약간 네, 너무 입기 싫은 옷을 입고 있는 듯한 느낌이 그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 때 이야기라기보단 솔직히 말하면 일제 강점기 때부터 형성된 또 군사 정권기 때 형성된 그런 위계 질서 영향이 크거든요. 왜냐면 이제 어떨지 모르겠지만 혹시 DP 보셨어요? DP? 네, DP 보셨나요? 저 짤로 봤습니다. 아, 이게 이제 제가 또 그 짤로 본 매니저랑 저랑 싸웠거든요. 그걸 짤로 보고 얘기하냐고 제가 막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군대에서 기동대대 빡센 부대에 있었었는데 맨 처음에 DP 못 보겠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트라우마가 막 어, 옛날에 예. 있었던 일이. 예. 저 아, 군대 갔다 왔어요? 저도 갔다 왔긴 했지만은 이제 봤어요? 그 시대까지는 아니었으니까 그냥 보고 아버지 세대 때나 좀 위에 세대 때는 아, 요 아버지 세대라는 게 1년 선임들이 예, 맞죠, 아버님 맞죠? 아버지고 할아버지고 약 그 예. 세대 때 이야기구나.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저는 그 DP의 배경보다 더 전에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그걸 맨 처음에 딱 이제 보려다 이제 클릭을 하려다가 이게 막 잊고 있었던 20여 년 전 그때 그날 막 진짜 이름도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 내무반에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차 땡땡 뭐 이땡 뭐 지금 김땡땡 어디 살까? 만나는 게 확 그냥 밤길 조심해야 될 텐데. 이 자식 말면서 내 체력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막 이런 근데 이제 그러다 이제 봤는데 그냥 우리 군대 때 이게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게 군대 가서도 그랬지만 제가 10대 시절만 해도 아마 구처님 잘 아시겠지만 남학생들 보면 막 다 강제로 두발 네, 머리 밀게 네, 하고 네. 그리고 잡혀가고 그랬죠. 그리고 그건 저보다 더 앞쪽이죠. 네, 저는 저는 뭐 이렇게 뭐 아니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 남학생들은 일주일 동안인가 저 신선생 앞쪽으로 끌려가가지고 군사훈련 받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럴 때 이제 학도국단. 남아있는 여학생들은 이제 위로의 편지를 써주는 거를. 그래서요? 예. 이것도 일종의 동원 당하신 거거든요. 네. 남학생들이 군사훈련 네. 할 때 여학생들이 유흥편지 써라.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하는 네. 건데 근데 이게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이게 소위 말하는 이거 권위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권위주의를 그냥 유교 문화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현재는 강하고 그걸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깨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안에 또 여성의 억압 같은 문제들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법 이래버리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진정성 있는 사람의 길에 대한 예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들었던 어른 앞에서 뭐 인사해야지 머리는 밀어 뭐 엎드려 뻗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굴절이 너무 커가지고 사실 예법 얘기하기 좀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예속 논쟁의 가장 근원은 이제 우리가 어찌됐건 그 당시 기준으로 봤었을 때 성리학이란 대한사상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뭐 정몽주, 정도전 같은 사람들. 그러다가 이게 퇴계이완과 율곡이가 한국형 유학의 기초를 놓은 거죠. 율곡이 책 보면 진짜 재밌어요. 율곡이가 정몽주 대놓고 무시해요. 정몽주가 뭐 성리학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이 완전 아무것도 없다면서 완전 무시하면서 역시 나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 선배들, 그러니까 이 퇴계이완과 율곡이라는 거두가 앞에서 이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전란 두 개를 겪고 나서 혼란기 위에서 지금 이 나라를 추스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어찌됐건 성리학을 기준으로 나라를 추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그렇죠, 만드는 과정이었군요. 사회를 추스려가는 과정으로서 이 이념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그리고 더군다나 내 앞에 선배가 되게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이제 김연경 은퇴한 다음에 다음 배구 선수들이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힘들죠. 어떤 느낌이죠. 이승엽 없는 막 삼성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때예요. 그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송중길이 맡아뜨렸던 그 질문. 딱히 특별한 대안은 없고 그리고 민생은 너무나 힘들고 앞에 거장들은 다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주어진 이 하나를 갖고 그 당시 기준으로 지금 보기엔 너무나 한계 많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 것이냐의 과정으로 사실은 예법 논쟁이 진행이 된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제 의복 논쟁까지 갔던 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그 예법 문제에 대해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은 여유 있게 바라봐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저는 논쟁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이제 현대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쓸데없는 논쟁, 그러니까 붕당 정치 맞아요, 뭐 맞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폄하하고 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지 않나? 맞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이걸 요즘의 입장에서 그냥 저 땐 쓸데없는 걸로 싸웠어. 아주 실용적이지 못한 시대였었어. 세상이 돌아가는 거 왜 제대로 안 봐? 이렇게만 네. 가버리면 그때는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는데 네네, 너무나 무의미한 게 네.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까도 이제 그 영남학파와도 이제 교류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실제로 저는 이제 철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더 연구는 해봐야 되겠지만 퇴계 이황이 굉장히 강조했던 사상이 경이거든요. 근데 물론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송중길도 경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경스러움, 경외스러움 이런 건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어떤 쓸데없는 허례허식을 배격하는 거에 대해 저도 동의를 해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들을 극복해야 되고 특히 최근에 어떤 이런 젠더적 이슈라든지 여러 어떤 가치들이 많이 인권에 대한 문제든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용인하더라도 사람이 사람다워져야만 한다라는 명제가 사라질 수 있을까? 전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약간 이제 문자 쓰기 시작하면 문자 쓰니까 막스 쉘러라고 하는 이제 그 현상학 철학자 무슨 얘기하냐면 인간은 오직 인간 이상이거나 인간 이하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태어났다가 쭉 인간인 게 아니고 본인이 노력을 하면 더 좋은 인간이 되는 거고 아니면 더 나쁜 인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식이 서양의 20세기 때 현상학자들, 실존주의자들한테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그보다 200~300년 전에 퇴계 이황, 율곡이 그리고 송중길로 내려오는 이들의 사상세계 속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거든요. 내가 인간다움이라는 것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입장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퇴계 이황은 내게 이미 주어진 마음을 잘 유지하는 거, 율곡이는 실천을 강조하고 송중길은 사실 그 중도 정도의 위치인 것 같거든요. 내 안에 주어진 본래적인 도덕적 가치를 잘 지키면서 한편에서는 내게 주어진 이 현실과 시대의 문제. 왜냐면 이거 현실과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하라라는 건 거의 율곡이의 뭐 유언과 같은 거기 때문에 서인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안에서 대답을 찾고자 했던 게 송중길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가치들을 다 인정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인간됨 그리고 어떤 보편적 가치 진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송중길이 약 300년 전에 그런 것들을 그 시대의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막 외우기 힘들고 짜증나죠. 이, 기, 뭐, 경 막 짜증은 나지만 그런 것들을 고민했다라는 것 정도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이 대덕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더 진지한 단어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덕입니다. 아 그렇게 연결이 되나요? 예상치 못한 진짜 전개네요. 이 공간이 심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고 정말 그 한 시대의 선비로서 나의 역할이 뭘지를 끊임없이 고민했던 그래서 여기 송중길 스님이 자경어 이런 것도 그 말씀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본받아야 될 선조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대덕이 송중길 스님 계셔가지고 정말 너무 복된 곳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그러니까 뭘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 말로 그냥 표현을 한다면 윤리학 그리고 뭐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도 중요하고 이런 게 최근에 화두잖아요. 양쪽이 다 같이 가야 되니까. 일종의 어떤 그런 정신문화의 좀 미래적 정신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 같은 것들을 이 지역이 해나간다라면,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 쓸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본격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인 활동을 한 게 이제 한 길어봤자 한 6~7년 되거든요. 근데 한 6~7년 만에도 되게 그래도 이제 정말 이게 지방자치제의 저는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좋아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저를 불렀었을 때 가볼 때만 하더라도 야 진짜 연날리고 술 마시고 근데 이게 불과 한 5~6년 만에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의미 있는 행사도 좀 저 심지어 막 앞에서 트로트 공연한다면 제가 강연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날은 정말 좀 너무 힘들었었죠. 근데 트로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놀자판에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구색 맞추기 식으로 제가 강의도 해본 적도 있었었는데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불과 5, 6년만 해도 보면 계속 바뀌고 또 이 지자체, 지방자치제의 힘이라는 거를 제가 되게 뿌듯하게 느끼는 게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유산이 있잖아요. 네. 사실 저는 대덕에 이 동춘당이 이렇게 잘 된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몰랐는데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더 나가서 송중기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우리 시대의 과제, 뭐 어떤 정신의 문제라든지 인간대의 문제 같은 것들을 잘 풀어간다라면 뭐 수도 서울이 거기서 기능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우리의 정신사적인 기능의 중심지 또 이곳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역할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지금 송중기 선생님의 뭐 대동법이나 지금 뭐 내수사 혁파나 사창제 건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또 해야 될 오늘에 맞게끔 바꿔야 될 과제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대덕이 더 그런 부분을 잘 받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맞아요, 생각도 맞아요. 들어요. 구청장님께서 해주셨던 것 중에서 자경어라고 아까 있었는데 네네. 혹시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자경어는 자기 자신을 경계하는 말이라고 한번 읽어봐도 돼요? 네네. 예, 좋죠. 그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자신을 경계하는 말인데 내 나이 금년에 이미 30이 되었건만 학문과 덕은 증진되지 않고 질병만 날로 깊어져서 구습을 제거하지 못했다. 그래서 때때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로 분발해 보지만 한때의 의기는 쉽게 사그라져서 심술에 의미한 사이에 후회만 날로 쌓이니 이 선생이 이른바 어제의 행위를 오늘 고치기 어려워서 아침에는 그 행위를 후회하지만 저녁에는 다시 그런 행위를 되풀이한다는 말이 참으로 나의 경우를 잃은 것이다. 이는 대체로 기질이 나약하고 공부가 독실하지 못한 탓이니 오늘부터는 고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써서 스승으로 삼기로 한다. 아침에 일어나자 느낌이 있어 이 글을 쓴다. 이렇게 표현을 쓰셨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맞죠. 이게 좀 뭐가 포인트 다른 거냐면 지금 보면 기질을 고치고 공부에 힘쓴다는 건데 만약에 송중기 선생이 지금 태어나셨으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네들은 기질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고 상담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공부는 아예 안 한다. 딱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리학이 굉장히 좀 중요한 측면인데 사람의 존재적인 특질을 기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품, 뭐 인성 이런 것들을 기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유학자들은 기질을 고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A라는 사람이 B라는 인간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 안에 있는 사욕이나 칠정,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는 잘못된 감정 같은 것들은 다 조절 가능해갖고 내가 더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현대사회에선 나 스스로의 인격 완성에다 노력을 도외시하고 자꾸 그걸 갖다가 심리 상담을. 상담 혹은 뭐 무속, 네. 그러니까 즉 나의 자발적 의지를 통한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와의 어떤 토킹을 통한 소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송중기 선생님이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된다라는 것은 더 나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심리 상담 같은 것도 요즘에 받아봐도 결국 심리학자들이 그러잖아요. 본인의 노력이 중요하다 얘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소비하는 것들을 비판하는 거고 공부에 대한 것도 자꾸 그러니까 공부하면 뭐가 떠올라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뭐 100점 뭐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 이걸 비판하면서 저도 자꾸 우리 아들한테 수학 점수를 높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날 우리한테 공부는 시험이고 자격증이고 출세의 수단이 됐지만 성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공부라는 건 인간됨이거든요. 내가 내가 인간이 되기 위해선 끊임없이 경전을 탐독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훌륭한 인간이 되어가는 것. 근데 그것이 내가 권력을 얻지 못할 때는 이런 동춘당에 홀로 고고하게 내 자신의 인격을 누가 보든 말든 신기독이하니까 스스로를 관리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게 기회가 주어져서 국왕이 부르신다면 나에게 주어진 공적 공간에서 내가 그 뜻을 펼쳐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성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성리학이 오늘날 현대인들보다 한 발 더 나가 있는 부분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결코 현대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 나의 나됨을 찾는 데 있어서 상담이나 점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혹은 맹목적 믿음은. 결국 내가 나 스스로 깨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고 공부라는 건 출세를 위한 도구 이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왜냐면 우리 그런 거 많이 저는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뭐 학예사 기록사 얘기하지만 제가 수많은 학예사 수많은 기록사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만나보면 다 자격증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유능한 학예사와 그렇지 못한 학예사, 단지 직업인 기록사와 그렇지 않은 기록사가 있거든요. 근데 누구랑 일할 때 일이 즐겁고 잘 되겠어요. 그렇죠. 단순하게 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갖고 있고
내 문제를 풀어갈 줄 아는 사람과 일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막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 저희 짠 거 아니에요. 딱 갖고 오셔서 얘기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용어가 옛날 말하면 자경어하면 자경어가 뭐죠? 그다음에 또 물면 또 좀 어렵죠. 이와 근데 그걸 좀 현대어로 네. 많이 풀어서 이야기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했어요. 이 저희 여기 대덕구에서 펼친 거거든요. 해덕향교 달빛 인문학이라고 해서 동춘 선생님 삶을 이렇게 책으로 했는데 저도 이제 이거 한다고 해서 잠깐 읽어봤는데 용어가 너무 옛날 용어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잘 다시 풀어서 맞아요. 잘 만들면 굉장히 중요한 교과서가 되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여담이지만 왜 한국에서 그 외래 종교인 천주교나 기독교가 이렇게 빨리 번성할 수 있었느냐를 볼 적에 사실은 한글로 경전을 번역했기 때문에 가장 큰 효과예요. 예. 민중들이 쓰는 그 말로 성경을 번역해 돌리니까 그 부분 이해가 잘 되는데 저 보면 저 어르신 경이 뭐예요? 좀 이해 좀 되게 얘기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좀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학문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그 한글 문헌들이 되게 많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논문을 읽고도 잘 이해 못해서 넘기고 말하는데 국어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러니까 한글이라는 것이 어떤 단계로, 그러니까 우리 뭐 이, 가, 은, 는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떤 단계에서부터 쓰였는지 같은 기록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자료를 이 일가의 여인들이 남긴 기록에 다 누적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국어학 연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국어학 연구를 남긴 게 아니라 며느리야 이번에 뭐 좀 사와라 뭐 이런 글이거든요. 그리고 야 너는 들어와서 집안생활 하는 지 며칠인데 아직도 전을 못 붙이니 약간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때 여성들의 삶. 물론 이제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보기엔 뭐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이죠.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뭐 그 한계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은 자기의 또 살 길을 찾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또 자기의 자존감을 만들어가고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몇 가지 특징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단은 하나는 생각보다 음주 문화가 세요. 여기 제가 아까 김호연재 선생님 네네네. 약주 잘하셨대요. 담배도 잘 태우셨고. 그래요? 담배까지 근데 기록을 보면 여성들이 너무 술을 잘 마시는 거여서 네. 생각보다 얼마나 술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한편에 또 이제 탁 마시면서 그냥 회포도 풀고 네. 좋아하셨고 하나 웃긴 게 이제 여기 또 성종교 선생님 계시고 하니까 굉장히 근면 이런 게 강조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옷을 기어 입는 거를 많이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이렇게 기어 입고 근데 옷은 기어 입는데 가채? 가채는 또 엄청 투자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또 미의식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옷은 이게 기어 입는데 가채 뭔지 알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막 쌓아 올리는 거. 그거는 또 돈 투자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채도 만들고 거기다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꼽는 보석들도 엄청 발전하고. 근데 이게 무슨 생각을 제가 느꼈냐면 제가 이제 그 제가 아들 둘인데 아직 어린 아이들이에요. 걔네들 밥을 먹다가 아직 어린 아이들이니까 이제 이 숟가락 쓰는 게 서툴러요. 그러면 이제 보다 보면 밥알을 이렇게 덕지덕지 이제 붙여놔요. 그러면 야, 일로 와봐. 근데 숟가락을 이제 쫙쫙 푼 다음에 빡빡 긁어서 먹여요. 그 밥분이 그렇게 해놓고 남는 반찬은 제가 별소리 하지 않고 그냥 막 쿨하게 버리거든요. 근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문화는 어디서 나왔을까? 내가 어렸었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큰일 났어요 그때. 그때 이제 반찬이 일단 반찬 개수 별로 없었고 네. 진짜 그 쌀밥 네. 먹는 게 이제 그때는 반찬 뭐 김치, 된장찌개 이런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은 메인 음식은 무조건 밥이거든요. 근데 밥알을 남긴다? 큰일 나죠. 큰일 나요. 그래서 뭐까지 혼나냐면 그 쌀 씻을 때 물 이렇게 쌀뜨물 이렇게 빼내다가 실수하면 이제 쌀이 푹 네. 나가면 싱크대에 막 쌀 떨어져 있으면 엄마한테 저도 되게 혼난 적이 한두 번 있어요. 있을 거예요. 네. 이거 안 혼나요. 그렇게 컸기 때문에 쌀알만 보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다른 반찬들은 이거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찬 남기는 거에 대한 저도 이렇게 관대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때도 요 당시 저는 여기 이제 많은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의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껌껌한데 가채 꾸미는 거에 대해서는 또 그건 안 그래요. 이런 게 또 시대에 좀 재밌지 않아요? 요즘 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소위 명품백
좋아하는 것처럼 일종의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문화들 같은 것들에서 생각보다 사람 사는 거 비슷하고 그 미에 대한 탐닉 같은 네. 것들도 똑같았고 네. 그때는 좀 다른 방식으로 밀었다. 네. 예. 백이 이제 머리로 올라간 거죠. 그죠, 그죠. 빈티지는 허락하고, 요건 놓칠 수 없고, 이건 좀 명품으로 가야 된다. 이런 문화들 같은 것들이 여기 있는 어찰이나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여기는 좀 내륙이 있잖아요. 근데도, 이 당시 이제 그 제사 음식이나 특별한 날 먹는 음식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본산 귤 같은 거, 이제 좀 명문가니까 가능했던 얘기 같은데, 또 광어, 해삼 이런 걸 또 좋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 솔직히 학교 다니면서 거의 못 배웠죠. 이런 거는 배울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산물을 드셨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아직 연구가 안 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기껏한 게 이제 안동 가면 간고등어가 유명하다. 근데 이제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게 뭐 내륙이었기 때문에 소금을 절여서 와서 먹었다. 그게 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인 역사 교육을 받은 입장에선 이 어차를 보고 있으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근데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신탄진 금강을 통해서 네, 오니까요. 네, 나룻배들이 그렇죠, 그렇죠. 들어왔으니까 맞아요. 그 배를 통해서 맞아요. 갔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여기 대화동까지 여기 대화동 얼마 안 일단 대화동이 되거든요. 나올까 내가 잘 모르겠다. 예, 아니 얼마 안 돼요. 여기 예, 요 관내에 있어요. 우리 네, 대덕구 안에 거기에 옛날에 배를 정박했던 곳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표시만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얼마 안 돼요. 말 타고 가면. 네. 맞아요. 이런 게 우리가 새롭게 밝혀내면서 나중에 가면 이게 하나의 일종의 문화 콘텐츠도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왜냐면 문헌을 보다가 아니 그래 지금이야 이제 뭐 수산물 시장이고 뭐 횟집이 아니고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서 제주도 가서 먹으면 되니까 한데 이때 문헌에 여기 여인네들이 아무리 여기 집안이 잘 살아도 신선도 문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뭐 해삼 나오고 광어 나오고 뭐 이런 어떤 아무튼 싱싱한 수산물이 마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데 어떻게 구했지? 신기하네. 근데 이 이야기를 전 서울 사람이거든요. 근데 서울 사람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머지 지역은 좀 덜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와서 또 지역 연구자들 얘기 나누다 보면 아이 무슨 소리야. 여기 지금 금강 근데 저는 지금 사실 금강이라는 단어를 듣고 바로 이게 머리를 딱 때렸던 게 뭐냐면 금강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강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금강이라는 게 최근에 이건 이제 좀 주로 전라남도 쪽에서 영산강 쪽 얘기하면서 마한 문화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금강이 마한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한 진안 편안 있잖아요. 그 사만 나중에 백제의 영토가 이곳이 되잖아요. 근데 백제는 어찌됐건 북에서 내려와서 한강 일대 오늘날 송파구 쪽에 정착했던 게 분명하고 밀려서 나중에 내려온 거고 근데 실제로 마한은 이미 초창기 때부터 경기 쪽 마한도 있지만 이 금강 일대는 초기부터 중심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밀려서 금강으로 온 게 아니라 애초에 마한의 역사 자체가 금강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한이 한 54개 소국이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금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루트로 활용이 고대 때부터 됐었고 나중에 또 그 백제도 이 금강 물줄기를 통해서 후기 백제가 지탱이 또 되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뭐 고려나 조선 때도 이 금강이라는 게 중요한 유통로가 되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송중길래 집안의 음식상 차림이 금강 루트를 통해서 서해를 통해서 대화동에서 공수해 갖고 왔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첫째는 서해의 섬들. 네. 그 다음은 조금 큰 물품. 저기 그 수입품들도 많이 쓰셨어요. 이게 우리가 확실히 돈이 있는 집안이었군요. 그러니까 송씨 집안만이 아니라 송씨 집안쯤 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 사대부로서 이렇게 붓글씨 쓰는 주요 도구들 있죠. 그런 거나 어떤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팔 비는 비계, 사랑채 그런 거 다 외제품이에요. 다 중국산 아니면 일본산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되게 조선하면 무조건 내향적인 나라로 생각하죠.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때도 막 구찌야, 이렇게 하면 구땡땡이야, 이거 루땡땡이야 이럴 정도로 그때도 외제품들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조가 싫어가지고 막 다 비판하고 고치라고 막 하고 했었었는데 그 정도로 무슨 얘기냐? 어떻게 보면 이곳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내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역동적 자원 속에서 서해안과의 교류라든지 강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일본이나 중국과의 교류 같은 것들을 추적하면 전혀 다른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재밌네요. 그래서 사실은 역사는 생활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이 지자체나 이 지역에서 관심을 갖게 되면 이 지역만이 품을 수 있는 하나의 스토리가
딱 돼. 빨리 학예사 따갖고 와요. 우리 생활사 한번 다시 한번 아, 여기 저도 그런 기록 빨리 따갖고 와요. 그러면 3년 기록을 기다리면 같이. 3년이나? 아니요? 아, 생각보다 네, 관대하시네요. 3개월 이르면 어떻게 올지를 뻔히 알아서.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저는 좀 관심 많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역사 연구라는 건 지금도 사실 이제 구청장님이 제기했던 말씀하셨던 아젠다 같은 것들이 대부분 북벌, 예송, 그리고 어떤 그 궁궐 내에서의 논쟁, 암투. 예, 암투, 그리고 이제 그나마 최근에 와서 이제 코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아 그때 질병의 위협도 컸겠다. 그랬으니까 대충 이 자리가 잡히는 거잖아요. 아 송중길이 결국은 북벌이나 시대적 어떤 송시열과 같은 보조를 맞추면서 하지만 그 안에서 철저하게 민생유지 정책을 갖고나가 맞춰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송중길은 이 은진송 씨 집안의 대표 인물이긴 하지만 은진송 씨의 역사, 가계 역사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한송중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배경에는 송 씨 집안애들의 그 여인애들의 특히 여성들의 엄청난 보살핌과 노력과 이 가게 운영을 바탕으로 있었다는 것이고, 근데 그들이 어떻게 가게 운영을 했었을까? 방금 말씀하신 생활사 쪽이 있네. 근데 이 사람들이 먹었던 내용이 우리의 상상과 다르네. 우리는 그냥 대충 여기서 뭐 이렇게 주로 이제 곡물 위주로 할줄 때 그게 아니네. 금강이 있네. 금강이라는 루트는 어떤 걸 의미를 가질까 하게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시작점으로 앞으로 이 행사가 이제 24년 됐다고 얘기 들었고 또 올해는 학술적인 연구들도 많이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좀 또 그 과도기로 또 저도 와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도 되지 그러면 않을까. 진짜 스토리텔링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뭐 만약 이건 좀 과장된 이야기, 상상의 아직까지 먼 상상의 이야기겠지만 그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의 좋은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면 그와 유사한 다른 지자체와의 교류도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아까 마한 얘기했지만 최근에는 전라남도 영산강 일대 쪽, 나주 일대 쪽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럼 상관의 교류도 가능해지고, 아니 조금 더 넓게 보면 일본이나 중국의 그런 것들을 많이 생산했던 도시와의 교류도 가능해지고, 그럼 이게 어떤 우리가 누리는 좋은 문화 콘텐츠도 되지만 이 지역에 자라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좀 이렇게 그 사회적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성공의 과정에 좋은 인사이트를 또 줄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 송씨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요리책이 있어요. 주식시라고. 맞아요. 그 요리책을 우리 여기 송촌동 주민자치회하고 몇 분들이 계속 그거를 이제 재현해서 그걸 갖고 문화 컨텐츠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 걸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네.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맛은 없더라고요. 맛이 없어요. 맞아요.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옛날 떡볶이 했는데 진짜 맛은 없어요. 맛이 진짜 없고요. 그리고 이게 맛은 그보다 아마 실제로 더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입맛이 다르겠죠. 입맛이 다르고 네. 그리고 사실은 똑같은 재현도 아니에요. 왜냐면 네. 이제 대부분 글로 써 있기 그렇지. 때문에 네. 그 모양과 디자인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디 가면 음식 얘기할 때 제일 재밌는 게 한석봉에 썰었던 떡이 뭐 못 떠올라요. 다 가래떡 떠오르죠. 근데 문제 뭐예요? 가래떡은 기계로 뽑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떡은 네. 그때 없었어요. 네. 한석봉은 송중길보다도 100년 전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미 그 한석봉의 가래떡에는 우리의 오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처럼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똑같은 재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음식책에 나오는 그 인사이트에다가 현재의 어떤 요리의 노하우를 잘 섞어서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이런 걸로 가는 것도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한복 무슨 열풍이라면서요. 이렇게 뭐 한복을 예쁘게 새로 실용 한복. 실용 한복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굳이 그러니까 과거의 문헌이 뭐라고 나왔는가는 정확하게 알되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다양한 퓨전,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좋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뭐 혹시 압니까? 나중에 큰 음식점 사장이 돼가지고 그냥 하겠어 됐어. 알려주세요. 혹시 요리 좋아하는 친구들 있으면 이런 거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고. 맞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해봐야 될 주제가 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고, 하여튼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어떻게 뭐 좀 재밌었나요? 어떻게 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강의를 하고 다니지만 송중길 선생을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와서 얘기를 해봐라는 요청을 처음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대해서 강의는 많이 했고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송중길 선생 얘기도 나오게 되는데 콕 집어서 이 동춘당 힘이 아닐까, 대덕의 힘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서 오늘 약간 낯설면서도 제가 말하면서도 깨닫게 되는 것도 많았어요. 왜냐면 이게 정말 그 시대의 한계는 한계대로 비판하지만
그 시대의 입장에서 그들의 진정성을 또 어떻게 발굴 재현하는 할까? 이건 나의 의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많이 해봤거든요. 어떻게 오늘 뭐 쭉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아, 근데 너무 유익했는데 이걸 저 혼자만 들어가지고 엄마 아빠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그 송중길 선생님 특강 들으러 가는데 송중길이 누구야 이러더라고요, 엄마가. 그러니까 송시열은 아는데 송중길은 모르는 약간 이런. 동춘당 알지? 그러니까 동춘당은 알아. 그러니까 송중길이 누구야? 계속 이래가지고 그냥 저 너무 입씨름하기 싫어가지고 송시열 후배야 그냥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아 진짜 송시열 선생님보다 한 살 많았어요. 거기서부터 틀렸네. 그래서 그냥 친구야 그냥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저조차도 이렇게 자세히 얘기 들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걸 나만 듣기 너무 아쉬운. 그러니까 이거 덕후 TV에 올라갈 테니까요. 네. 널리 퍼뜨려 네, 주세요. 엄마 아빠 식구들 다 보여줄래요. 네. 어차피 저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네. 따님이 나오니까 꼭 보실 것 같아. 예.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그냥 길 가다가 무심결에 그냥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이 건물 하나잖아요. 근데 이 건물 하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하루 종일 이 시간에서 지금 동춘당에서 시작을 해서 거의 조선시대 역사 전체를 딱 봤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나아가는 삶의 자세도 지금 얘기를 해서 너무 유익했고요. 저도 앞으로도 이제 뭐 어떤 길을 가다가도 어떤 하나의 요소를 보더라도 조금 더 깊게 좀 더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넓게 보는 약간 그런 관점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송중길 선생님 대덕구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이시고 존경했는데 또 우리 심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더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특히 이분이 원칙에는 충실했지만 시대적인 소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좀 융통성 있게 그 개혁 과제들을 얘기하신 게 굉장히 오늘날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지점인 것 같고요. 동춘당이 다시 한번 저한테는 더 가슴속에 깊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자기 지역의 역사, 특히 생활 문화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동춘 선생님 또 주변에 이제 우리 김호연재 선생님을 통한 그 생활 문화사들을 잘 만들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 프라이드를 갖고 우리 지역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네. 저도 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불러주시면 또 와서 많은 분들 앞에서 송중기 선생에 대해서 또 이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올해가 24회네요, 그렇죠? 네. 제 24회 동춘당 문화제를 맞이해서 동춘 온 토크쇼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좀 코로나19의 좀 특별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행사를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내년부터는 뭐 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네. 것이라 확신하고 있고요. 힘든 시간들 부족하지만 이런 온라인 컨텐츠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이렇게 여기 보니까 건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좀 마무리하자고 하니까 이렇게 손 흔들면서 건강하세요. 예. 자,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건강하세요. 동춘당으로 놀러 오세요.